정만식 58. 이 마을에서 아직도 만식이라고 불리는 남자다. 사람들이 나이를 깎아 부르는 건 애정이 아니라 평판이다. 결혼 못한 놈은 어른 취급을 끝까지 못 받는다. 만식 씨가 아니라 만식이. 그 말 속엔 동정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약간의 안도의 숨도 있다. 그래도 우리 집보단 안 불쌍하지. 그런 식의 잔인한 위안. 여긴 충청도 깊숙한 농마을이다. 버스 하루 5번 들어온다. 주민센터 대신 면사무소, 편의점 대신 할머니 슈퍼, 치과 대신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해질 때 맞춰 닭이 울고 장판 냄새가 집집마다 다르고 겨울이면 논뚝바람이 귀를 베어간다. 이 동네에서 58배 미혼이면 이미 판정은 내려진다. 혼자 늙다 혼자 간다. 아무도 대놓고 말 안 한다. 대신 눈빛으로 다 말한다. 집에는 2사람이 산다. 만식 그리고 만식의 어머니 김정옥. 82. 정옥은 말이 적다. 젊었을 때부터 투덜대지 말고 버텨라만 배운 여자는 보통 그렇게 늙는다. 그래도 2가지 말은 꼭 한다. 밥은 먹었냐? 너 장가는 언제 가냐? 둘은 부부처럼 산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본다. 근데 이건 애틋함이라기보단 의무다.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보험인 거 둘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어머니가 지난달에 쓰러졌다는 거다. 식탁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고개가 툭 꺾였다. 엄마! 하고 안아 일으키니까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었다. 구급차, 응급실, CT, MRI. 그 많은 단어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그의 인생에 밀려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위험합니다. 다시 올 수 있어요. 혼자 두지 마세요. 그리고 물었다. 가족분 더 안 오세요? 보호자분 혼자세요? 그 질문은 칼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그날 휠체어에 앉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만식아, 나 이제 시간 없다. 그 말에는 설명이 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인생도 마무리 좀 해라. 나 죽고 나면 너 혼자 남는다. 그 모든 뜻이 시간 없다로 묶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만식아,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열심히 해보면 안 되냐? 그 한마디가 만식을 무너뜨렸다. 열심히. 그 단어는 이상하게 잔인하다. 사람이 못 가진 걸 노력 부족으로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니까. 결혼 못한 것도 내가 안 열심히 해서야. 그 말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더 아프니까. 만식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다. 안 해주어진 사람이다. 젊을 때 공장 다니느라 바빴다. 30대 공장 문 닫았다. 40대 맞서는 나갔다. 근데 여자가 물었다. 집은 본인 앞으로 돼 있어요? 그 질문 나오면 끝이다. 45 넘어가니까 연락이 아예 끊겼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이모, 고모도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원이다. 아까운 자원은 젊고 예쁜 집에 먼저 간다. 50 이후로는 모든 게 바뀐다. 그때부턴 인연이 아니라 조건이 된다. 조건에는 언제나 돈이 묶여 있다. 그리고 지금 58. 의사는 말한다. 어머니 오래 못 버틴다고. 어머니는 말한다. 내 인생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로 좁혀진다. 국제결혼. 처음 제안이 온 건 동네 식료품점 사장 통해서였다. 야 만식아, 나 아는 사람이 국제결혼 회사 한다 하더라. 진짜 괜찮다더라. 요새 다 거기로 간다더라. 이런 말은 늘 진짜와 다로 시작한다. 확인해보면 둘 다 아니다. 처음엔 거절했다. 아니요, 그런 건 좀.
그 다음날 회사에서 바로 전화 왔다. 어머님 병환이 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뒷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얘기했지? 얼마나 퍼져 있는 거지? 상담원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다정했다. 고객님 또래분들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오히려 한국 여성분들이 더 까다로우셔서 현실적으로는 해외가 더 안정적이에요. 말은 예쁘지만 내용은 이거다. 한국 여자들은 당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라도 받아줄 때 가셔야 돼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쁜데 동시에 너무 현실 같아서 반박이 안 된다. 베트남이 잘 맞으세요. 왜요? 순하고 가정적이고 효심 깊고 술, 담배 안 하고 어머님 모실 줄 아는 스타일. 말하는 게 마치 세탁기 스펙 설명 같았다. 저소음, 저전력, AS 가능. 사진 보내드릴까요? 그 말 한 줄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사진 보내드릴까요? 결혼도 가족도 운명도 이제 전송 버튼 하나로 온다. 사진은 밤에 왔다. 화면 속 여자는 긴 머리에 마른 어깨,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이 맑았다. 맑은데 맑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건 오래 참는 사람의 눈이었다. 기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조용히 버티는 사람의 눈. 이름 린. 나이 29. 시골 출신, 부모님 생존, 효심 깊고 손 빠르고 요리 잘하고 술, 담배 없음.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다. 한 줄 더 있었다. 현재 기침 심하고 병원 다니는 중. 시간 여유 없음. 시간 여유 없음. 그 말이 딱 걸렸다. 시간 여유 없음이 무슨 뜻일까? 빨리 안 데려오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뜻? 건강이 오래 못 간다는 뜻? 아니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 생명이. 담당자는 말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객님 연세면 아직 괜찮으세요. 요즘 58이면 40 중반급으로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진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만식은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50 넘어가서 괜찮으시다라는 말을 어느 여자의 입에서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 하나가 그를 잡았다. 그리고 결정타. 고객님, 이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도 되잖아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장가가는 거 보여드리면 그거보다 큰 효도 있어요? 효도. 그건 한국 남자를 움직이는 마지막 남은 단어다. 특히 늦은 아들에겐. 만식은 결국 사무실로 갔다. 간판엔 행복한 국제가정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행복하지 않은 장소에서 더 많이 쓴다. 장례식장 이름이 늘 평안인 것처럼. 사무실은 냄새가 달았다. 인공 꽃창. 벽에는 한국 남자와 동남아 여성의 커플 사진들이 빼곡했다. 남자들의 표정은 셋 중 하나였다. 내가 해냈다. 드디어 살았다.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제발 도망가지 마라. 마지막 표정은 특히 아프게 남았다. 상담 직원은 40 전후로 보이는 여자였다.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요. 그녀는 일부러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했다. 만식은 그걸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상대를 관찰해서 칼 같은 말을 던질 줄 아는구나 하고 느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의 유일한 남은 이유라는 걸. 그녀는 그 이유를 건드렸다.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효도. 다시 효도다. 서류는 생각보다 무서웠다. 신분증 사본부터 집 등기 확인,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어머니 건강 상태까지 묻는다. 어머니 앞으로 요양 들어가시면 누구랑 사실 계획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은 누구 앞으로? 그건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다. 사후 정리의 언어였다. 그리고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린 씨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건강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아니면 늦어요. 늦어요. 그 단어 또 나왔다. 그 말이 입안에 남았다. 지금 안 가면 늦는다. 이건 흔한 영업 멘트일 수도 있다. 근데 동시에 진짜 경고일 수도 있다. 둘 중 뭔지는 아직 모른다. 그날로 일정이 잡혔다. 인천 호찌민. 현지 직원 호황 마중. 린과 첫 대면. 일주일 안에 약혼식 형식 진행. 혼인 서류 준비. 귀국. 너무 매끄럽게 돌아갔다.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은 어머니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불만 꺼놓고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앉아 있었다. 엄마 아직도 안 자? 응. 왜? 그냥 내 얼굴 좀 보고 있으려고. 그 말은 농담 아니었다. 유언 같았다. 만식아. 응. 너 가서 잘해라. 내가? 그래. 너도 그 사람 구해라. 그 사람도 너 구하게 놔두고. 그 말은 단순히 여자 데려와라가 아니었다. 둘이 같이 살아라였다. 사랑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사람을 데려와라였다. 그 말이 만식의 목을 맨다. 새벽 3시. 출국 전날. 전화가 왔다. 국제번호였다. 여보세요? 조용한 여성 목소리. 한국어 발음이 너무 깔끔했다. 정만식 씨 맞으세요? 네. 절인 친구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린.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다. 사진 한 장 보고도 사람이 이렇게 되나? 된다. 사람이 외로우면 된다. 여자 목소리가 계속 말했다. 내일 오시죠? 네. 오셔야 해요. 결혼은 괜찮은 거죠? 잠깐의 정적. 그 다음 낮고 단단한 대답. 결혼은 조금 어려워요. 무슨 소립니까? 린이 병원에 있어요. 만식의 온몸이 굳었다. 많이 아픈 겁니까? 여자는 한 박자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오셔야 해요. 뚝. 전화는 끊겼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오셔야 해요. 그건 무슨 뜻일까? 신부가 죽어간다는 뜻일까? 아니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란 뜻일까? 누가 누구를 구하러 가는 걸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 그는 가방을 들었다. 반팔 셔츠 셋, 면바지 둘, 약봉지, 어머니가 억지로 넣어준 인삼 하나. 그게 전부였다. 가방은 가벼웠지만 느낌은 무거웠다. 인생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휠체어로 나왔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만식아. 응. 너 꼭 살아서 와. 그게 출국 인사였다. 행복하게 와라, 사랑 데리고 와라, 그런 말 아니었다. 그냥 살아서 와라. 엄마, 나 전쟁 가는 거 아니야. 전쟁보다 더하다 카더라. 누가 그래? 동네 누구 아들 알지? 저 아래 집. 걔도 장가 간다고 외국 갔다가 아직도 연락 안 온다더라. 그의 아버지가 술김에 그러더라. 우리 아들 장가 간다더니 그냥 사라졌어라고. 집 공기가 얼었다. 그 얘기는 동네 금기였다. 엄마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다녀올게. 그는 억지로 웃었다. 근데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만식아.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아무도. 버스 창밖으로 논과 비닐하우스가 뒤로 흘렀다. 안개가 들판 위에 낮게 깔려 있었다. 한눈에 보기엔 평화로웠다. 이 평화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돌아와라.
그냥 너 여기서 살아라. 그 소리가 안개처럼 들렸다. 근데 그는 갔다. 왜냐면 그는 아직도 아들이고 싶었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린의 사진을 다시 봤다. 웃고 있는 얼굴. 근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 이상한 게 보였다. 배경. 벽이 하얗다. 벽에 스테인리스 난간이 박혀 있다. 옆에 붉은 응급 호출 버튼. 머리맡에 붙어 있는 비닐 주머니. 그건 집이 아니었다. 식당도 아니었다. 병실이었다. 결혼정보회사는 그걸 일상 사진이라고 보냈다. 근데 그건 일상이 아니라 입원실이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신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난 장례식에 불려가는 걸지도 모르겠다. 버스는 인천공항 방향으로 달렸다.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그의 인생은 저 뒤편 들판 쪽에 남겨진 느낌이었다. 앞으로 가는 길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이상한 평온이 가슴 깊은 데 깔렸다. 끝이 시작되는 순간에만 오는 그 평온. 그리고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하노이행. 목적 결혼. 혹은 사망 확인. 혹은 더 나쁜 무언가. 그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 비행은 사랑의 비행이 아니다. 이건 사건으로 가는 비행이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천천히 내려앉았다. 좌석 등받이에 적힌 FASTEN SEATBELT 불빛이 켜졌다. 정만식은 생애 처음 해외로 나왔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멀리 있을 줄 몰랐다. 창밖엔 하노이의 밤이 번져 있었다. 붉은 네온사인, 쿵쾅거리는 오토바이, 습기 섞인 공기.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공항 문을 나서자 곧바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미스터 융? 정만식 씨? 검은 셔츠, 번들거리는 이마, 깔끔한 영어 발음. 저는 호황입니다. 린 씨 담당 통역이에요.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호황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 사람 뭔가 너무 준비돼 있다. 호황은 공항 주차장 쪽으로 만식을 안내했다. 더운 공기, 사람들의 소리, 오토바이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 냄새와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린 씨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기다려요. 오늘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말 한 줄이 희망처럼 들렸다. 정만식은 가슴이 뛰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하노이 도심은 복잡했다. 오토바이 수백 대가 달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었다. 호황은 운전하면서 계속 말했다. 린 씨는 조용하고 착해요. 하지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 갔다 왔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괜찮아요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 안쪽의 3층 건물이었다. 1층은 꽃집, 2층은 카페, 3층 간판에는 행복가정센터 호찌민 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간판은 낡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여기서요? 예, 린 씨도 여기 살아요. 사무실 겸 숙소. 3층 문을 열자 향초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섞였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중년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미스 리예요. 현지 지사 담당자. 한국어 발음이 너무 완벽했다. 린 씨가 많이 기다렸어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방문을 열자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린이었다. 사진보다 더 말랐다. 피부는 창백했고 어깨는 앙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양손을 모은 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어요.
한국어는 어눌했지만 발음은 맑았다. 정만식은 입을 떼기 어려웠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래, 드디어 보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아요. 병원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조금 피곤해서요. 짧은 대답. 말끝이 자꾸 잘렸다. 호황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간단히 인사만 하세요. 내일 약혼식 준비 미팅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리가 린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멎었다. 정만식은 그 방을 한참 둘러봤다. 책상 위엔 작은 거울, 약봉지, 반쯤 먹다 남은 물병. 그중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정맥 항암 주사 후 복용. 그는 숨이 막혔다. 병원 다녀왔다는 말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병자다. 그런데 왜 결혼을? 누구의 결정이지? 다음 날 아침 약혼식 리허설이 있었다. 식장은 허름했다. 벽에는 축 결혼이 스티커로 붙어 있고 테이블엔 인조꽃이 놓여 있었다. 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너무 말라서 드레스가 헐렁했다. 예쁘다. 정만식이 말했다. 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서워요. 왜? 처음이라서. 나도 처음이야. 그 한마디에 린이 미소를 지었다. 짧고 슬픈 미소였다. 리허설 후 호황이 말했다. 오늘 밤은 린 씨 가족이랑 식사했습니다. 어머니랑 언니 오신대요. 그래요? 잘 됐네. 만식은 어머니가 생각났다. 린 가족 앞에서 꼭 잘 보여야지. 식당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생선 요리와 맥주가 놓여 있었다. 린의 어머니와 언니가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축하보단 포기가 깔려 있었다. 식사 도중 린의 언니가 말했다. 한국 좋아요? 예, 사람들 착해요. 한국 여자 예뻐요? 예, 예쁘죠. 린 예뻐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예, 아주요.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지켜요. 린 잘 지켜요.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식사 후 린의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린 어릴 때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소녀가 인형을 들고 있었다. 그 인형은 팔이 하나 없었다. 호텔로 돌아온 만식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 인형, 자신이 베트남 파병 중 어느 마을에서 한 아이에게 주었던 그것과 똑같았다. 손수 만든 천인형. 팔이 하나 없던 그 인형. 설마 아니겠지. 가슴이 식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는 사진을 덮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정글 속 비 내리는 밤. 자신이 아이에게 인형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갖고 놀아. 아이의 눈빛이 지금 린의 눈빛과 똑같았다. 깨어났을 때 식은 땀이 흘렀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호황.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린이 사라졌어요. 뭐요? 호텔에서 없어졌어요. 짐도 안 남았고 대신 이게 있어요. 호황은 사진을 보냈다. 반지 하나 쪽지 하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문장은 어제 들은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의 귀에 또다시 메아리 쳤다. 이미 늦었어요. 정만식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결혼이 아니라 장례식이잖아. 호황이 문을 열며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린이 왜 사라졌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누군가 만나기로 했나?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호황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통화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만식 씨, 이상한 소식이에요. 뭔데요? 린의 언니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죽었다네요. 뭐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멎었다. 어머니는요? 병원에 계신데요. 그리고 경찰이 린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언니 신분증 이름이 린이에요. 만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린은 살아있잖아.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호황은 낮게 말했다. 그럼 당신이 본 여자는 누구죠? 그날 밤 호텔 CCTV가 공개됐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서 카메라 쪽을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만식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정말 린이었을까? 아니면 린이 아니었을까?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린, 너 대체 누구냐? 호텔 복도는 새벽빛에 젖어 있었다. 정만식은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기 직전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굿바이. 호황이 옆에서 말했다. 린 씨, 결혼 전날 이렇게 사라진 사람 많아요. 한국 남자들 돈 챙기고 도망가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설명해봐요. 짐도 없고 여권도 가져갔어요. 린은 그런 애 아니야. 느낌은 증거가 아니죠. 호황의 눈빛은 냉정했다. 만식은 분노보다 불길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무엇이 늦었다는 걸까? 사랑? 결혼? 생명? 린 가족집에 가봅시다. 호황이 차를 몰았다. 도로는 더웠고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좁은 골목 끝, 붉은 천이 걸린 집 앞에서 차가 멈췄다. 향 냄새가 진동했다. 문 앞엔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호황이 낮게 말했다. 장례식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촛불 2개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나무관이 놓여 있었다. 누구 장례예요? 린의 언니래요.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만식의 심장이 멎었다. 언니라고? 네. 얼굴 좀 봐도 돼요? 호황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이 젖은 듯한 냄새. 조심스럽게 덮개를 걷는 순간 만식의 손끝이 떨렸다. 그 얼굴 린이었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호황이 황급히 말했다. 오해예요. 언니예요. 쌍둥이였나 봐요. 쌍둥이? 사진이 많아요. 봐요. 그는 벽을 가리켰다. 린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다. 사진 뒤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 6.12 새해 전. 린은 이미 누군가의 신부였다.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뭐야? 린은 결혼 안 했다며. 호황은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인 남성 상대 결혼 대행 많아요. 결혼하고 돈 받고 사라지고 비밀리에 또 다른 결혼. 그게 사업이에요. 사업? 사람 장난치는 게 사업이야? 여기선 그래요. 만식은 벽에 기대 섰다. 어지러웠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 그녀는 상품이었고 자신은 고객이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렸다.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붉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정만식 씨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결혼정보회사 현지 지사장 미쓰리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린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은 여기 없어요. 그럼 이건 뭐죠? 언니라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미쓰리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는 린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린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미 경고했어요. 그녀는 만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린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오면 다 끝난다. 그래서 난 말렸어요. 당신이 오면 죽는다고. 만식은 머리를 흔들었다. 말도 안 돼. 왜 내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만식 씨, 린은 당신 딸이에요. 공기가 멎었다. 뭐? 30년 전 베트남 파병 때 기억 안 나요? 현지 여성과 관계 있었죠. 그 여자가 린의 어머니예요. 그녀는 당신이 떠난 뒤 죽었어요. 린은 당신을 찾으러 왔던 거예요. 만식의 다리가 풀렸다. 그럴 리가. 린은 우리 조직의 내부 고발자였어요. 결혼 사기, 보험 사망 조작. 다 폭로하려 했죠. 그녀가 도망가려 하자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결됐죠. 그 순간 호황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만해요, 미쓰리. 넌 빠져. 이건 너무 멀리 갔어요. 너도 공범이야. 둘이 엉켜 싸우는 사이 만식은 뒤로 물러났다. 붉은 우산 끝이 번쩍였다. 칼날이었다. 호황이 몸을 던져 막았다.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도망가요, 정만식 씨. 린은 어디 있어? 한국으로 갔어요. 만식은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좁은 골목, 비냄새, 개 짖는 소리. 뒤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듯 모텔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는 린이 남긴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데드. 그는 숨을 들이켰다. 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린. 손이 떨렸다. 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만식 씨? 린 씨 친구예요. 그녀가 부탁했어요. 전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은 한국이에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자동으로 사진이 전송됐다. 혼인신고서. 배우자 이름 정만식. 날짜 어제. 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결혼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건 피였다. 정만식은 허름한 모텔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회색이었다. 밤새도록 내린 비가 거리를 흠뻑 적셨다. 몸이 무겁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억들이 섞여 있었다. 붉은 우산, 흰 드레스, 피. 그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린이 남긴 반지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투. 정만식. 그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다. 검은색 싸구려 플라스틱 케이스. 그리고 메모 한 줄. 진실은 한국에 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국에? 린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이걸 준비했을까? 그리고 왜 그를 결혼 서류의 남편으로 만든 걸까? 만식은 모텔 프런트에서 낡은 노트북을 빌렸다. USB를 꽂는 순간 자동으로 폴더가 열렸다. 폴더 이름은 단 하나, 허즈번드. 그 안에는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 한국 남자들.
그들의 얼굴 옆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완료 표시. 모두 결혼 서류 사진이었다. 여성 이름은 달랐지만 얼굴은 전부 같았다. 린. 그녀는 여러 남자와 결혼했고 결혼 직후 사망 처리가 되었다. 보험금 재산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남자, 또 다음 남자. 그게 바로 이 조직의 방식이었다. 만식은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살인 사업. 그는 다시 메모를 봤다. 진실은 한국에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이 범죄가 한국인들이 만든 구조라는 뜻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미스터 융. 호황의 목소리였다. 만식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 여긴 어떻게? 빨리 나와요. 지금 위험해요. 둘은 좁은 뒷골목을 빠져나왔다. 도시 전체가 습기와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어제 미스 리는 죽었어요. 뭐라고? 경찰 발표는 자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입을 열면 조직이 무너져요. 리는 진짜로 내 딸이야? 호황은 잠시 망설였다. 리는 당신의 딸이자 내부 고발자예요. 그녀는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어요. 조직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 날 끌어들인다고. 한국인 피해자 중 한 명이 당신 이름으로 결혼신고를 냈어요. 그걸 추적하려면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 해요. 만식은 머리가 멍했다. 딸이 자신을 이용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아버지를 함정에 넣은 셈이었다. 리는 왜 죽은 거지? 그녀는 경찰에 증거를 넘기려 했어요. 그 USB 말이에요. 당신 손에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호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끝에서 검은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렸다. 둘 다 서양식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냉혹했다. USB 내놔. 뭔 소리야? 그건 우리 거야. 그럼 니들이 사람도 우리 건가?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총성이 울렸다. 벽 옆 시멘트가 터졌다. 호황이 만식을 끌어당겼다. 뛰어요. 둘은 시장 골목 사이로 달렸다. 비닐 천막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한 남자가 뒤에서 총을 쐈다. 총알이 지나가며 린의 반지를 스쳤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만식은 주워들며 숨을 몰아쉬었다. USB 한국으로 가져가야 해요. 너같이 가자. 난 못 가요. 왜? 이미 그들은 내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황의 휴대폰이 울렸다. 착신 아내 이름. 여보? 그 다음 총성. 그리고 통화음이 뚝 끊겼다. 호황은 무너졌다.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린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끝낼 거야. 그는 만식의 손에 비행기 표를 쥐어줬다. 출발지 하노이, 목적지 인천.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가요. 비행기 안. 만식은 USB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흘렀다. 그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비행은 귀국이 아니라 폭로의 비행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린의 이름이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문틈으로 낡은 우편물이 삐져나와 있었다. 행복한 국제가정센터 본사. 그가 문을 밀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린의 여권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작은 쪽지. 아버지, 이제 제 이름으로 보험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 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쉬고 싶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보험금. 그녀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인 거였다.
조직이 그녀를 사고사로 처리하면 남은 보험금은 배우자 즉 정만식에게 돌아간다.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다. 결혼 서류, 보험 계약, 린의 실종, USB. 그녀는 죽기 전에 모든 걸 계산해둔 것이다. 그는 린의 여권을 꼭 쥐었다. 베트남 국적 린트랭. 사진 속 눈동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린.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삐걱 열렸다. 누군가가 말했다. 정만식 씨, 그거 돌려주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손에는 권총.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건 우리 거예요. 린은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만식은 USB를 꽉 쥐었다. 린은 내 딸이야. 그래서 더 위험하죠. 남자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창문 유리가 깨졌다. 그 순간 만식은 몸을 던졌다. 총알이 팔을 스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뛰어올랐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다. 정만식 씨, 경찰입니다. 그는 USB를 들고 소리쳤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경찰서. USB가 복구되는 동안 모니터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한국인 결혼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사례 기록, 그리고 CEO 김성호라는 이름. 결혼정보회사 대표 한국인이었다. 형사가 물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죠? 내 딸이요. 따님은 죽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딸이 나한테 마지막 결혼을 시킨 이유가 이거였어요. 진실을 세상에 남기려고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걸 끝낼 겁니다. 며칠 뒤 뉴스에 이런 자막이 떴다. 국제결혼 가장한 살인 보험 조직 검거 피해자 17명, 보험금 83억 원 규모. 카메라 앞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었다. 그 노인의 손엔 녹슨 반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반지 안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 데드. 새벽 뉴스는 짧게 흘러갔다. 국제결혼 가장한 살인보험 조직 검거. 그 이름 중 하나, 정만식. 그의 이름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형사들이 말했다. 조직 계좌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송금도 있었어요. 린트란 씨 사망보험금 수취인 정만식. 그건 내가 아니라 그녀가 대신 쓴 겁니까? 딸이요. 증거 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세상은 냉정했다. 진실이 늦게 도착하면 거짓이 먼저 자리 잡는다. 며칠 후 그는 수갑을 찬 채 공항에 앉아 있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환 조치. 공범 진술 확보용. 아이러니했다. 린이 구하려던 아버지가 이제 그녀의 살인 공범으로 불렸다. 비행기 창문 밖 하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건 린의 미소 같았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기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살인보험 조직 주모자 김성호 도주 중. 현재 해외 도피 가능성 높아. 사진 속 김성호는 결혼정보회사 본사 행복한 국제가정센터 대표였다. 린의 USB 안에서 봤던 그 얼굴. 그리고 정만식의 과거 거래 명세서에 찍혀있던 서명.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김성호?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몇 해 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단기 대출을 썼던 그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 남자. 그게 바로 김성호였다. 그 자식이 처음부터 나를 노렸구나. 결혼 조작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그때부터 그는 린을 미끼로 삼은 김성호의 마지막 보험 상품이었다. 비행기가 하노이 공항에 내릴 즈음 만식은 옆 좌석의 형사에게 물었다. 나 린 무덤에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10분만 드릴게요. 차는 베트남 외곽의 한 작은 사원으로 향했다. 불상 옆에 작은 비석 하나. 린트렌 1994-2025. 비석 위엔 반지가 걸려 있었다. 그가 준 그 반지. 그 반지 안에는 여전히 데드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이름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너를 2번 죽였다. 눈물이 땅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다. 비석 옆에 향이 꺼지며 연기가 흩어졌다. 그 연기 사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울어요. 저는 여기 없어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 만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호주머니 안에는 린의 반지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 지금 어딨냐? 살아있으면 제발 한 번만 대답해다오. 그 순간 유치장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앞 철창 너머에 린이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 그리고 옅은 미소. 그녀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젠 제 차례예요. 그녀의 손끝에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다.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만식은 눈을 떴다. 손에 USB가 쥐어져 있었다. 꿈이었나? 하지만 그 USB는 분명 달랐다. 겉면에 새겨진 단어 하나. 파이널. 다음 날 새벽 교도관이 유치장을 열었다. 정만식 씨, 외부 통화요.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정만식 씨죠? 낯선 여성 목소리. 린트란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린은요? 그분 시신 못 찾았어요. 장례식은 허가 없이 진행된 거예요. 뭐라고요? DNA 결과 그 시신은 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그럼 린은 살아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렇게 믿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USB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그녀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길입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그는 USB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경찰서 화장실 벽 타일을 뜯었다. 안쪽 구멍에 USB를 밀어 넣었다. 린, 이건 내가 세상에 남긴 진실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정만식은 유치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는 317에 꺼졌고 창문은 안에서 열려 있었다. 그의 침상엔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리나, 이제 내가 아버지 대신 살아라. 몇 달 후 한국 뉴스에 다시 이름이 등장했다. 정만식 하노이 교도소 탈출 후 실종. 딸의 복수를 위해 사라진 아버지. 그와 동시에 국제 결혼 사기 조직의 잔당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연쇄적으로 체포되었다. 모두 익명의 제보 덕분이었다. 제보 파일명 파이널. 집. 그리고 어느 날 밤 한국의 한 공장 식당 앞 비를 맞으며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깡마른 노인, 손엔 녹슨 반지 하나. 그는 식탁 위에 앉아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이름을 묻는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린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창문 밖 번개가 한 줄기 번쩍였다. 그 불빛에 그의 손등의 흉터가 선명히 드러났다. 칼자국이었다. 오래전 붉은 우산이 남긴 자국. 그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늦지 않았다.